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알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이나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것들이죠. 와인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곳, 부르고뉴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심장, Cœur de France라고 불리는 이곳. 부르고뉴 와인을 단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더라도 이곳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멋진 교양이 될 거예요. 도대체 부르고뉴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앞으로 마실 부르고뉴 와인 한 잔이 훨씬 더 깊고 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부르고뉴는 바로 프랑스의 중동부, 정말 심장과도 같은 한 가운데에 거기에서 살짝만 동쪽으로 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버건디라고 부르죠. 버건디 많이 들어보셨죠? 가을이 되면 유행하는 그 버건디 컬러 말이에요. 그 깊은 붉은색이 바로 이 부르고뉴의 와인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부르고뉴가 되는 거고요. 영어식으로 버건디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 붉은 심장의 땅을 일군 첫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첫 번째 교양을 품은 부르고뉴 와인 키워드는 바로 클로드 부조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역사는 무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미 312년에 포도밭 기록이 등장하고요. 7세기에는 클로드 베즈라고 현재까지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포도밭 이름이 문서에 등장하죠. 그 정도로 부르고뉴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와인 생산지인데요. 하지만 부르고뉴를 진짜 명품의 반열에 올린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세기에서 11세기 이 부르고뉴 땅에 자리 잡았던 수도사들이었어요. 시토의 수도원에서 부르고뉴의 부조라고 하는 마을에 작은 포도밭 땅떼기 하나를 기증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그 주변 땅들을 조금씩 기부를 받기도 하고 또 사들이기도 하면서 현재 거대한 직사각형 포도밭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수도사들은 이 포도밭을 클로드 부조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이 포도밭을 보호하고 또 다른 밭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돌담, 클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르고뉴에 가시면 이 11세기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이 유서 깊은 돌담과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부르고뉴의 포도밭 돌담으로 추정되니까요. 부르고뉴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이 앞에서 사진 찍기를 추천드리고요. 약간 코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정말 창대한 서사의 시작이 되었구나. 그 클로드 부조 포도밭 안에 어딘지 모를 작은 이름 없는 작은 땅떼기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거죠.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포도밭 한가운데에는 16세기에 지어진 성 샤또 뉘 클로드 부조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제 수도사들이 와인을 만들던 양조장이자 성이었고요. 처음 이제 양조를 시작했던 때보다는 좀 로마 카톨릭이 더 이렇게 번영하면서 세워진 성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로 약간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이 성을 19세기에 와인 상인이었던 레옹스 보케라는 인물이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성을 복원해냈죠. 그러니까 정말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한 사람의 어떤 정말 눈물겨운 진심이 담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지금 이제 일반인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성 안으로 가보시면 뭐 실제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썼던 엄청 커다란 거대한 목조, 와인 프레스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에서는 와인 양조를 더 이상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방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부르고뉴 와인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협회라고 해야 될까요? 슈발리에 듀 따스트방이라는 부르고뉴의 기사단 뭐 이런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의 본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은 그렇고요. 그 클로드 부조 그랑크리 포도밭이거든요. 그 포도밭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중에서 클로드 부조 와인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클로드 부조 포도밭은 부조 마을 전체 생산량의 무려 75%나 차지하는 그랑크리 포도밭치고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그런 포도밭이에요. 거기에다가 부르고뉴는 한 포도밭을 한 명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하나의 밭을 여러 와인 생산자들이 조각조각 나눠서 잘라서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클로드 부조는 무려 80명이 넘는 와인 생산자들이 조각조각 잘라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클로드 부조 와인이지만 아무래도 생산자마다 품질의 편차가 조금 큰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또 그 덕분에 다른 그랑크리 포도밭들에 비해서 조금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약간 테루아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하죠. 두 번째는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이 땅의 역사에서 비롯한 키워드들인데요. 보통 이제 부르고뉴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화로운 포도밭,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 이런 포도밭의 풍경만을 떠올리시겠지만 14세기, 15세기 이곳에는 프랑스 왕실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화려했던, 의리의리했던 그런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공국이 있던 곳이에요. 당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던 그 유명한 100년 전쟁에서 이 공국은 정말 키플레이어 역할을 했었는데요. 프랑스의 구국 영웅인 잔다르크를 잡아서 잉글랜드에 돈을 받고 넘겼던 것도 바로 이 부르고뉴 공국이었답니다. 아무튼 이 영원할 것 같던 화려한 공국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 공국의 마지막 상속녀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꽤 익숙하실 그런 스토리예요. 이 공국의 마지막 상속녀였던 마리드 부르고뉴 공주가 마지막 군주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적들이 이렇게 성에 가다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땅을 다 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가난하고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그 당시만 해도 합수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 왕자가 백마를 타고 달려와서 그 성 안에 갇혀있던 마리드 부르고뉴를 구해내고 이제 결혼에 골인하면서 그녀를 구해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동화 라푼젤의 모티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줬던 게 다이아몬드 반지였다고 해요. 이렇게 약혼과 사랑의 표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결혼 이후에 합스부르크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당대의 유럽을 주름잡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아무튼 이 화려하고 로맨틱하기도 한 스토리의 주인공 부르고뉴 공국이 부르고뉴 와인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고뉴를 진정한 피노누아의 제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피노누아 하면 부르고뉴, 부르고뉴 하면 피노누아 이런 공식이 사실은 성립이 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부르고뉴는 키우기 편하고 생산량도 많은 가메라는 품종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395년 공국의 첫 번째 군주였던 용맹공 필리프가 가메를 두고 트레 모베 아주 나쁘고 트레 데로얄 매우 불충실한 품종이다, 블랑뜨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밭에서 가메를 다 뽑아버리라는 파격적인 칙령을 내리죠. 대신에 땅의 개성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주는 고귀한 품종 피노누아를 심어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벌써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피노누아, 부르고뉴라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군주 때문이었다는 거. 두 번째로 이 공국의 황금기였던 15세기에 지어진 부르고뉴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바로 자선병원 오스피스본입니다. 당시에 공국의 넘버 2이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재상 니콜라 롤랭이라는 인물이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빈민을 위해 지은 곳인데요. 사실 이 니콜라 롤랭이라는 인물은 아주 지독한 속물에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당대 최고의 플랑드르파 화가였던 얀 반 에이크가 그린 롤랑 제상의 성모라는 아주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화려한 모피코트를 입은 롤랑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보이시나요?
거의 같은 크기 내지는 심지어 본인이 더 큰 크기로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죠. 본인의 자아가 얼마나 비대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후대 미술사가들이 이 그림을 적외선으로 분석해 보니까 원래 롤랭의 손에 이렇게 두둑한 돈주머니가 그려져 있다가 나중에 얀바네이크가 아마도 후환이 두려워서 어쨌든 후원을 받고 이 그림을 그린 걸 거니까요.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과 권력을 줬던 그가 늙음하게 지옥에 갈 것이 본인도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고자 전 재산을 털어 지은 것이 바로 이 오스피스드 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부르고뉴 중심인 본 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가시면 플랑드르 양식에 아주 알록달록하고 기하학적인 지붕을 얹은 아주 예쁜 그런 건축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당시에 뭐 병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당시 유명했던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들도 좀 몇 개 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인 애호가들에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곳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와인 자선 경매가 열린다는 점이죠. 수백 년 동안 부르고뉴의 많은 후원자들이 이 병원을 위해서 부르고뉴 전역의 최고급 포도밭들을 많이들 이제 기부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경매를 위해서 따로 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도밭들에서 생산된 와인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죠. 수익금 전액은 지금도 자선 산업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자선 경매에 나온 와인들을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거든요. 라벨에 오스피스드 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제 보통 낙찰을 받은 도매상이나 뭐 소매 채널을 통해서 시중에 이렇게 유통된 것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 경매에는 그 1차 발효를 막 마친 정말 막 갓 태어난 11월에 이뤄지니까요. 아주 어린 이제 와인들이 오크통 단위로 이제 나오고 낙찰을 받고요. 그러니까 병입된 상태에 그리고 뭐 숙성이나 이런 모든 양조가 끝난 상태에 완성된 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제 부르고뉴 뭐 현지 도멘이나 네고시앙의 그런 와인 양조나 숙성 그리고 병입을 의뢰해서 이제 와인을 완성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생산자가 바로 부르고뉴의 아주 유서 깊은 대형 네고시앙이죠. 알베르 비쇼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오스피스드 본 경매 와인도 이제 보통 알베르 비쇼에서 만든 와인일 거예요. 여기는 거의 20년이 넘게 25년 넘게 오스피스드 본 경매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낙찰받고 또 의뢰받아서 병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최대 구매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이 행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의뢰를 하기가 힘든 구조였는데요. 수년 전부터에는 개인도 경매로 와인을 이제 오크통 단위가 아니라 병 단위로 구입을 해서 의뢰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직접 부르고뉴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속물적이었던 한 권력가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병원이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아주 아름다운 자선 경매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이런 교양적인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